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28강입니다. 오늘부터는 능엄경의 제3권을 시작할 것입니다. 一般来讲的话呢，藏文当中也是这样的，就是第一品的话呢，一品重，就是前面的话呢，一般来讲就是不太说，但是我们书上有时候也会有的。 앞에서는 이미 5온과 6입 그리고 12처, 18개 등 이 모든 것이 다 공성이라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간략하게 설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앞에서는 오온이 공성이라는 이치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6입 그리고 12처, 18개 등 이 모든 것이 다 공성이라는 이치를 배울 겁니다.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이 본인의 마음에 대해 혹은 마음의 본성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마음의 본성을 깨닫거나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깨달을 수 있다면 생사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본인의 경지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옛날 불인선사의 이야기인데, 옛날에 불인선사의 집안에서는 전통 문화에 대해 아주 정통한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사께서는 3살 때부터 언어 등 많은 내용을 잘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5살 때는 이미 3,000개의 개성을 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또 사서오경을 배웠고 전통 문화에 대해 아주 정통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절에서 능엄경을 들었고 능엄경을 듣고 나서는 전생에 이런 씨앗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능엄경에 아주 큰 환희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출가하여 수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능엄경을 통해서 아주 많은 중생을 이롭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제가 다른 이야기를 볼 때도 한 출가인이 불인 선사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불인 선사께서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입적하실 때 서 있는 자세인지 앉아 있는 자세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선배 대덕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는 불인 선사처럼 이 세상을 떠날 때 울면서 떠나지 않고 웃으면서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법은 법이고 본인은 본인이고 이 법이 정말 본인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이것은 본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수승하고 가피력이 있는 법을 만났으니까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열심히 수행하는지 수행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수행하시는 어떤 도반분들은 한 캠퍼님 앞에서 법을 듣고
나서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는 또 끊임없이 결점을 찾고 보게 됩니다. 본인이 그 캠포님 혹은 캠모님 앞에서 법을 듣기 전에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찾아가서 법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법을 들으면서는 또 결점을 찾고 보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능엄경은 그냥 족체내 법계 보장론을 배우더라도 이런 분들은 성취를 이룬 기회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수업을 듣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도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연불할 때도 마찬가지고 산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산수행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은 계속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있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같이 산수행을 할 때는 만약에 어떤 도반분들이 계속 움직인다면 법사님이 좀 가볍게 어깨를 한번 쳐도 좋습니다. 아니면 산수행이 끝나고 나서 누구가 왜 계속 움직이냐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본인의 분별심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강해서 몸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수업을 들을 때도 계속 움직이고 만약에 제가 수업을 들을 때 몸이 계속 움직이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싫어하지만 그러나 감히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산수행을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만약에 가끔씩 몸이 불편해서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런 습관이 있다면 선정을 얻는 것은커녕 기본적으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어떨 때는 너무 부드러운 방법으로는 좀 어렵고 이런 습관을 고치기 위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불학원에 오셔서 수행을 하실 때 설법하시는 캠포님 혹은 캠모님들에 대해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든 다른 사람한테 홍보하거나 평가하는 말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셨으니까 모든 사람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설법하시는 캠포님과 캠모님들의 수행의 경지는 확실히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을 하거나 일을 처리할 때도 제자들이 환희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리고 본인도 예민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법사님 주변에 한두 사람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것은 제자의 문제이고 그러나 만약에 많은 사람이 자꾸 이런 느낌이 든다면은 이것은 법사님의 본인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법하시는 법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마음이 고요하고 주변 사람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확실히 본인의 번뇌도 많고 비록 지식의 측면에서는 이미 이런 법사님의 신분을 가졌지만 그러나 수행 혹은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은 확실히 설법하시는 법사님들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그분의 설법을 들었다면 한 개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부처님을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더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뒤에서 계속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런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이런 말만 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말은 하지 못합니다. 보통 한 사람의 내면의 마음의 상태는 행동과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본인의 마음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육입과 관련된 내용을 배울 겁니다. 오늘부터는 제 3권의 내용을 배울 겁니다. 참고 자료의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아나나 어째서 육입을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입은 바로 육근입니다. 안이 비설신의 육근입니다.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을 혹은 열애장의 본성을 어떻게 육입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느냐. 혹은 어째서 육입을 본래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겠느냐. 왜 이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육입, 즉 6가지에 대해 일일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분석하고 나서는 결론을 내리는 식으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의 수업은 다 비슷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거의 같은 추리하는 방법이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모르면은 확실히 이 능엄경을 배울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관학 혹은 인명학 혹은 구사론을 배운 적이 있다면은 이 능엄경을 배우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전들을 배운 적이 없다면은 능엄경을 배우거나 능엄경을 설법할 때는 확실히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추리를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런 추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의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곧 저 사람이 눈동자를 멍하게 뜨고 필요한 것은 눈과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여기서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 것인데 바로 한 사람이 눈동자를 멍하게 뜨고 한 곳을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보면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착각으로 어떤 모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 앞에 있는 물병을 집중해서 긴 시간 동안 보면은 눈이 피로해서 앞에서 원래 없었던 머리카락과 같은 것이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원래 없는 진짜가 아닌 허망한 모양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진짜 세속과 가짜 세속 중에 가짜 세속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문제가 없을 때 이런 문제가 없는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는 것도 어떤 사물을 보는 것도 이것도 허망한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는 눈을 멍하게 떠서 눈이 피로해서 허망한 모양을 보는 것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눈에 문제가 없을 때 어떤 빨간색의 물병을 보는 것도 다 똑같이 허망한 모양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근에 문제가 있을 때 허망한 모양을 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근에 문제가 없을 때 보는 것도 허망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보리는 이 보리즉 앞에서 말한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 즉 마음의 본성도 그 자체는 원래는 청정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 중생들 앞에서 나타날 때는 환상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보리에는 문제가 없고 그의 본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중생들의 업력에 따라서 마음의 본성에서 허망한 모양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티베트어의 경전을 참고해서 보면은 마음의 본성은 진정으로 이런 허망한 모양으로 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보리의 묘한 작용으로 허망한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동시 보리 징발 노상이 있는데, 이 징발 노상의 징자는 눈과 관련이 있는 한자인데, 그러나 뒷부분을 보시면 귀이든 코이든 혀이든 다 징발 노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징발 노상의 뜻은 보리는 원래 청정한 것인데, 그러나 중생들 앞에서 갖가지 허망한 환상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눈 앞에서 보는 색깔이나 모양이나 그리고 귀로 듣는 소리나 이 모든 것은 다 징발 노상입니다. 징발 노상에 대해서 선배 대덕분들의 해석도 다 거의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 내용을 배우면서 왜 귀도 징발 노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코도 징발 노상이라고 하는지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눈동자를 멍하게 뜨고 한 곳을 긴 시간 동안 보면은 눈이 피로해서 미혹한 모양을 보게 되고, 이것이 징발 노상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병이든 눈으로 보는 이 정상적으로 보는 이 모든 것도 사실 허망한 모양이고, 이것도 징발 노상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본성도 청정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의 묘한 작용으로 갖가지 미혹한 모양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징발 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이미 미혹하였고 그리고 점점 더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밝음과 어두움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보는 성질이라고 하며,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은 사실 보리에서 나타난 허망한 모양이라고 하였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보는 대상은 밝음과 어두움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이고, 여기에서 주로 말하는 것은 눈의 대상, 즉 색성 향미촉 중의 색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자 인문에서는 색법을 색깔과 형상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그리고 색깔도 흰색, 파란색 등 색깔이 있고, 그리고 밝음과 어두움, 빛, 그리고 연기 등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밝음과 어두움은 사실 많은 색법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눈의 대상의 색법을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볼 때는
밝은 것 혹은 어두운 것, 이 두 가지를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 거중 흡차 진상이 있는데 송나라의 온증 개환께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외부의 대상으로 인하여 우리의 안식을 일으키고 이것은 발견 거중의 뜻이고 그리고 흡차 진상의 뜻은 우리의 안근, 즉 눈으로 외부의 모양들을 빨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즉 외부의 대상과 근, 이 두 가지가 서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외부의 대상을 볼 때도 발견 거중과 흡차 진상 이 두 가지는 하나는 근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상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은 뒷부분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볼 때 한편으로 외부의 대상으로 인해 보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의 비설신 등 근으로 외부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명학을 배울 때는 안의 비설신 등 근과 외부의 대상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외부의 대상은 소연연이고 그리고 안근은 증상연이고 그리고 작의, 즉 생각은 등무관연이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작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앞에서 의식에 대해 많이 분석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렇게 분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과 대상 간의 관계는 사실 서로 작용을 하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대상을 보는 것을 보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견성, 한문을 보시면 견성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견성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그런 궁극적인 측면의 견성이 아니고 우리의 눈으로 외부의 대상을 볼 때 이것을 견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견성은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빨간 물병을 볼 때 눈으로 빨간 물병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그 견성은 아닙니다. 이렇게 근과 대상이 서로 작용해서 외부의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외부의 대상을 안근,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눈이 있고 그리고 망막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뇌의 작용을 통해서 외부의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분석하는 방법이 좀 간단합니다. 즉 근과 대상이 서로 작용을 해서 외부의 대상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가 무엇을 보았다, 많은 산을 보았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히 이런 대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보는 성질은 밝음과 어두움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즉 우리가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 대상은 다만 허망한 모양을 보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대상은 사실 밝음과 어두움에 포함되고 우리가 다른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습니다. 뒷부분에서도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을 본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보는 것도 성립되지 못한다고 하는 식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보는 작용은 밝음과 어두움에서 오지도 않고 눈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인데 뒷부분에서 모든 근을 분석할 때 다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즉 대상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둘 사이 즉 허공에서 생긴 것도 아니다는 이런 세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을 관찰할 때도 마음이 외부에 있지도 않고 안에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분석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좀 깊은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시 이래로부터 무엇을 보았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고 싶다고 하고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 혹은 좋아하는 환경을 본다고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무언가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아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대상을 본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보는 작용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보는 작용은 사실 외부에 있지도 않고 안에 있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보살 행론을 배울 때도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때도 이 마음은 외부에 있지도 않고 안에 있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법 혹은 족첸의 가르침에만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현법의 가르침에서도 이렇게 분석합니다. 우리가 자꾸 당신을 보고 싶다 혹은 무엇을 보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지혜로 살펴보면 이 보는 작용은 외부에 있지도 않고 안에 있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를 보고 싶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능엄경을 하나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는 작용은 밝음과 어둠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눈에서 나온 것인가 혹은 그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 만약에 이 세 가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이 보는 작용은 보는 주체는 누구인가, 보는 대상은 누구인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만나려고 한다면 그러면은 저는 능엄경을 잘 배우고 나서 만약에 이 보는 작용이 성립될 수 있다면 제가 만나겠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만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사람들은 맨날 이것저것 본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당연히 이 보는 작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 보는 작용이 성립되지 못할까? 물론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이 보는 작용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브라곤에 있는 한 캠포님의 아버지가 저희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시력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한테
부탁해서 저한테 소식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화장실 가는데 조차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이미 많은 것을 보았는데, 모든 것을 다 보았는데 지금은 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엄만 이 밤의 홈을 잘 염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캠퍼님께서 저한테 저의 말이 그의 아버지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하나도 보는 것을 원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확실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혹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도 사실 여태까지 살면서 볼 것도 충분히 봤고 그리고 해볼 것도 충분히 해봤으니까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보는 것도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궁극적인 측면에서 관찰해 보면 이 보는 작용은 확실히 성립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밀법에서 관정을 할 때도 색성, 향미, 촉 등을 각자 한 가지의 물건으로 대표합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면서 관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능엄경을 강의할 때도 저는 밀법과 약간 결합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도 잘생겼는데 만약에 약간 화장을 하면은 더 보기 좋습니다. 능엄경의 내용은 원래도 좋은데 밀법의 마음의 본성과 관련된 가르침을 약간 결합해서 강의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보는 작용이 외부의 대상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근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았다고 할까요? 이어서 5번째를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밝은 데서 온다면 어두울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어두움을 볼 수 없어야 하고 즉 만약에 보는 작용이 밝은 데서 온다면 어두울 때는 이 보는 작용이 없어야 하고 그러면은 어두움을 보는 상황이 없어야 합니다. 어두움을 전혀 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낮에는 우리가 밝음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밤에는 어두움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보는 작용을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짜의 현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문승은 이런 관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어두운 데서 온다면 밝을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밝음을 볼 수 없어야 하며 즉 만약에 보는 작용이 어두운 데서 온다면 밝을 때는 이 보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밝음을 보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밝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작용이 대상에서 온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분석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보는 작용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런 고정된 실체가 있는 보는 작용이 있다면 이것이 대상에서 온 것이라면 밝은 데서 오거나 어두운 데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어디에서 온다고 해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눈에서 나온다면 밝고 어두움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보는 전기는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보는 전기가 근에서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주로 안근,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나온 것이라면 밝음과 어두움과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만 있다고 해서 어떻게 대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을 볼 때 기둥이 없고 다만 눈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근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보는 주체와 보는 대상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는 전기는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볼 때의 그 보는 전기가 아닙니다. 다만 보통 우리가 상대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이 보는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는 전기는 원래 생긴 적이 없습니다. 생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상과 근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면 허공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이어서 이에 대해 분석할 것입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생긴다면 앞에서 경계의 모양을 보았으니 돌아와서는 당연히 눈을 보아야 한다. 이 보는 작용이 만약에 허공에서 나왔다면 대상을 보고 나서는 다시 허공으로 돌아가야 하고 허공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허공에서 왔다면 대상을 볼 때도 먼저 나와서 눈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먼저 눈을 보고 나서 다시 이 대상을 봐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작용이 허공에서 오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어서 7번째 뒷부분을 보시면 또 허공이 제 스스로 보는 것이니 내 눈의 보는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허공이 스스로 대상을 볼 수 있으니까 눈은 필요 없게 됩니다. 눈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장작을 팰 때 만약에 도끼 말고 다른 도구로 장작을 팰 수 있다면 도끼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 펜이 필요하는데 만약에 다른 것으로 글을 쓴다면은 손에 있는 이 펜은 소용이 없게 됩니다. 대상을 볼 때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허공으로 볼 수 있다면 눈은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눈에 보는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바로 눈에 보는 기능은 허망한 것이고 본래 존재한 어떤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본래 존재하지 않는 어떤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눈으로 대상을 본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는 기능은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된 실체는 조금이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일체 만법은 공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당연히 눈으로 무엇을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보는 기능이 대상에서 나온 것인가 눈에서 나온 것인가 혹은 허공에서 나온 것인가 앞에서 분석해 보니까 다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는 허망한 현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다고 하거나 무엇을 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다 허망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이런 허망한 현상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가 왜 버려야 하는 것인지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믿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세밀하고 논리적인 지혜로 관찰해보고 분석해보면 우리가 과학자나 철학자와 서로 변론하고 토론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무엇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 보는 작용이 대상에 있는 것인가, 눈에 있는 것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이런 방식으로 분석해보면 상대방도 대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6입 중에 눈을 이미 분석하였고 이어서는 귀를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어떤 사람이 두 손가락으로 급히 귀를 꽉 막는다면 귀의 감관이 피로하여 머릿속에서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은 이 귀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멍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우리도 이렇게 해보면 이런 소리가 들릴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해보시겠어요?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지 않았죠. 이런 소리가 들리죠. 이것은 귀가 피로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소리는 사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막았으니까 바깥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귀 안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가 아닌 가짜의 인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법당에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사실 가짜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과 바깥의 소리를 듣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두 허망한 현상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진짜 세속이고 하나는 가짜 세속이지만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보리의 본성에는 원래 다 존재하지 않는데 중생들 앞에서는 실제로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환상과 같은 허망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가짜의 소리를 듣거나 진짜의 소리를 듣거나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리에서 나타난 허망한 모양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듣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듣는 성질이라고 하며, 여기서는 소리를 움직임과 조용함 이 두 가지로 보는데, 그리고 지자 인문에서는 소리를 마음이 있는 중생이 낸 소리와 마음이 없는 것으로부터 나온 소리, 즉 지수화풍의 소리, 그리고 우리가 북을 치는 소리는 이것은 마음이 있는 중생과 마음이 없는 것, 이 두 가지 결합해서 낸 소리이고, 이렇게 나눠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리를 뜻을 표현하는 소리와 뜻을 표현하지 않는 소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갖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움직임과 조용함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움직임은 아마 좀 큰 소리이고, 그리고 조용함은 잘 들리지 않는 소리,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리, 두 가지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이 두 가지의 소리로 인하여 듣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안이 비설신의 중에 이 끈으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고, 이 두 가지 인연, 두 가지 작용으로, 즉 대상과 귀, 이근 이 두 가지 인연으로 소리의 움직임 혹은 조용한 데서 나온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을 듣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나 듣기 싫은 소리 혹은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소리, 이 모든 소리를 듣는 것을 듣는 성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10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듣는 성질은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함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듣는 성질은 그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밀법에서 소리에 대해 가르칠 때는 그의 본성을 직접 보여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현법에서 능엄경의 가르침은 확실히 참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능엄경을 다 배우고 나면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의 깨달음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정말 깨달음을 얻었다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는 마시고 앞에서 그 자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왜 없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듣는 성질은 소리의 움직임과 조용한 데서 오지도 않고 귀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우리가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소리는 대상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귀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소리를 들었다고 하겠는가? 큰일 났네요. 능엄경을 배우고 나서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이어서 12번째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 분석하는 내용입니다. 그 까닭은 만일 듣는 성품이 조용한 데서 왔다면 움직일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소리의 움직임을 듣지 못해야 하고 이 소리가 조용한 데서 왔다면 움직일 때는 소리가 없어야 하니까 움직이는 데서 나오는 소리는 전혀 듣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어서 보시면 만일 움직이는 데서 왔다면 조용할 때는 곧장 따라 사라져서 조용함을 깨닫지 못해야 한다. 그래서 움직이는 데서 왔다면 조용할 때는 소리가 사라지니까 조용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의 측면에서 이 소리가 성립되지 못한다는 이치를 분석하였습니다. 이 소리를 보면 이 소리가 도대체 대상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귀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온 것인가. 만약에 대상에서 왔다면 우리가 북을 칠 때 그 북을 치는 소리가 북에서 왔다면 그러면 그 소리가 북 위에 있는가 북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 소리는 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근해의 측면에서 보면 구사론의 관점에 따르면 이 이근이 실제로 존재한 것이라면 이 소리가 이근에서 온 것인가? 그러나 사실 이근에서도 찾지 못합니다. 아니면 이근과 북 그 가운데서 온 것인가? 그러나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관찰하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밀법에서도 자주 이렇게 관찰합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귀에서 생긴다면 움직임과 조용함과 상관없으니 만약에 이근 혹은 귀에서 생겼다면 이것은 바깥의 조용함과 움직임과 상관없게 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는 바깥의 인연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분석하는 방식은 먼저 근과 대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나서 또 허공을 분석합니다. 모두 다 이런 방식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나온다면 허공은 듣는 작용으로 성품을 이루었으니 허공이 아니다.
만약에 이 소리가 근에서 온 것도 아니고 대상에서 온 것도 아니고 귀 가운데 허공에서 나왔다면 그러면 이 허공이 이미 소리가 되었고 소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허공은 아닙니다. 이런 과오가 생깁니다. 그것이 소리다면 당연히 허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오가 생기는데 이어서 보시면 또 허공이 제 스스로 들으니 너희 듣는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허공이 스스로 들을 수 있다면 귀와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허공이 스스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의 귀와 관계가 없다면 청각 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각 장애인 앞에도 허공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눈과 상관없이 모양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귀와 상관없이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귀의 듣는 기능은 허망하여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래서 귀로 소리를 듣는다는 생각도 완전히 허망한 생각입니다. 이 소리는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소리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사실 능엄경에 있는 이런 추리하는 방법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짧은 동영상을 봤는데 원래는 불교의 신앙을 가진 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분이 밤새도록 능엄경을 읽었고 본인이 체득한 바가 많다고 합니다. 확실히 만약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읽어도 본인이 체득한 바가 있을 겁니다. 이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007년 4월 25일 그날 밤에 제가 능엄경에 빠져서 계속 능엄경을 읽고 있었는데 제가 시계를 볼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밤새도록 능엄경을 읽었습니다. 이 책이 왜 그렇게 매력이 있는지는 저는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는 내용은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능엄경을 읽기 전에는 저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리고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를 그 책 속에 푹 빠지게 한 이유는 그 책 속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논리적 사고와 학술적인 근거가 있고 앞뒤의 내용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하룻밤에 제가 받은 학술적인 훈련은 제가 박사 과정에서 배운 서양 철학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아침에 느낀 바는 칸트와 헤겔은 저랑 대화할 자격도 없을 겁니다. 저는 능엄경을 읽고 벼락을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공작에서는 동산에 올라가면 노나라가 조그맣게 보이고 그리고 태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조그맣게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학술 연구를 하는 것도 등산과 같습니다. 만약에 칸트가 2000m의 산이라면 공자는 5000m의 산이고 그리고 노자는 7000m의 산이고 부처님은 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입니다. 제가 능엄경을 읽고 나서는 마치 8800m 높이의 가장 높은 산을 넘어간 것과 같은 느낌입니다. 是吧？清楚了吧？听清楚了吗？还可以是吧？只听到是什么那个7000米，然后2000米，哎呀5000米，然后喜马拉什么珠穆朗玛峰是吧？8800米啊。
이분은 그날 밤에 밤새도록 능엄경을 읽고 나서 이런 느낌이 들었고 이분은 정말 지혜가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는 불법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배웠는데 능엄경을 이해하는 것은커녕 문자 그대로의 뜻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죠. 이분은 하룻밤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가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자, 노자, 칸트와 헤겔 등은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죠. 이것은 이분이 말한 것이고 제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배우겠습니다. 이 부분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어떤 사람이 깊이 코로 숨을 들이켜서 들이켠 숨을 조금 길게 끌어 피로해지면 코 속에 서늘한 느낌이 생긴다.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검진을 받을 때도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해마다 몇 번 이렇게 검진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꿈속에서도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긴장을 푸십시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숨을 좀 길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확실히 좀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좀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좀 세게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은 코가 피로해서 코 안에서 좀 서늘한 느낌이 듭니다.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보시면 다 이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사실 세속제, 즉 상대적인 측면에서 있는 것들 중에도 진짜 세속과 가짜 세속이 있습니다. 지금 코에서 느끼는 서늘한 느낌은 가짜 세속에 속합니다. 원래는 차가운 물건이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은 코에 서늘한 느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서늘한 느낌은 가짜 세속이고 허망한 현상입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이 느낌으로 인하여 통함과 막힘의 허와 실과 이와 같이 온갖 향기와 추한 기운들을 분별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통함과 막힘과 허와 실 그리고 향기와 추한 기운들 이것은 진짜 세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평상시에도 확실히 이런 촉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에 문제가 없을 때 통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감기에 걸리면 코가 좀 막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우리의 코로 꽃을 맡으면 꽃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냄새가 나는 화장실에 가면은 나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이어서 17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코와 피로를 겸하여 보리의 마음도 함께 몽하여 피로를 일으킨 모양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코로 맡은 향기나 나쁜 냄새이나 이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확실히 코로 맡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 코에서 느끼는 서늘한 느낌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두 가지 상황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둘 다 똑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보리의 묘한 작용에서 나타난 환상과 같은 허망한 모양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숨을 길게 들이마실 때 느끼는 차가운 느낌이든 이것은 허망한 현상이고 혹은 우리가 평상시에 맡을 수 있는 이 향기나 다른 냄새이든 이 모든 것은 다 진짜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이 보리에서 나타난 허망한 현상 혹은 허망한 모양일 뿐입니다. 왜일까요? 18번째를 보겠습니다. 통함과 막힘의 두 가지 허망한 경계로 인하여 냄새 맡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냄새 맡는 성품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코의 대상을 막힘과 통함 이 두 가지로 말했고 통함과 막힘은 코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자 인문에서는 코의 대상을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 그리고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냄새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코의 대상을 이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대상으로 인해 냄새 맡는 작용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 경계의 모양을 빨아들이는 작용을 냄새 맡는 성품이라고 합니다. 좋은 냄새이든 나쁜 냄새이든 코로 그 기운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 향기나 나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세속제, 즉 상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 가짜입니다. 이어서 18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냄새 맡는 성질은 저 통함과 막힘의 두 경계를 떠나면 끝내 자체가 없느니라. 사실 통함과 막힘 이 두 가지 대상도 그 자체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19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안 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냄새 맡는 작용은 통함과 막힘에서 오지도 않고 코에서 나오지도 않으며 허공에서 생기지도 않는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그 까닭은 만일 통한 데서 온다면 막힐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사라지니 어떻게 막힘을 알겠으며 이 냄새 맡는 작용이 통한 데서 온다면 막힐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막힘을 아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전혀 이 막힘을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이어서 20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만일 막힘 때문에 있다면 통할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없으니 즉 막힘 때문에 냄새 맡는 작용이 있다면 통함을 전혀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향기와 추한 냄새 등의 느낌을 밝히겠느냐. 우리가 자주 이 꽃의 향기가 너무 좋다. 혹은 이 냄새가 정말 지독하다. 우리는 자주 이런 향기와 나쁜 냄새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냄새 맡는 작용이 막힘 때문에 있다면 통할 때는 냄새 맡는 작용이 없으니까 향기와 추한 냄새 등을 느끼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즉 냄새 맡는 작용이 막힘 때문에 있다면 향기와 추한 냄새 등의 느낌을 밝힐 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코에서 생긴다면 분명 통함과 막힘과 상관없으니 이러한 냄새 맡는 기능은 본래 제 성품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코에서 생긴다면 그러면은 통함과 막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즉 코만 있으면 되지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냄새 맡는 기능은 본래 제 성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근과 대상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허공에서 온다면 이 냄새 맡는 작용은 돌아와서 내 코를 냄새 맡아야 하며 즉 이 냄새 맡는 작용은 코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상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허공에서 나왔다면
이 냄새 맡는 작용이 돌아와서 본인의 코를 냄새 맡아야 합니다. 코의 냄새가 좋은지 나쁜지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22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또 허공 자체가 스스로 냄새를 맡는 것이니 내 코의 맡는 기능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허공이 스스로 냄새를 맡을 수 있으니까 우리의 코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코의 맡는 기능은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우리가 무슨 냄새를 맡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코의 맡는 기능은 허망한 것이고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자연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자연이 아닌 것에서 생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주 일체만법이 허공과 같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본 것과 들은 것 그리고 맡은 것은 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면 그리고 내일은 나머지 세 가지도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배우면 지금처럼 맨날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음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보기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등 생각이 점점 잦아들 것입니다. 만약에 지혜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안니 비설신이 안니 비설신과 다 없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안니 비설신의는 우리 몸에 있는 눈, 귀, 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苏南的一坛加热8年，托内尼贝转南盘斜将这个拿起瓦龙车把耶，竹北出雷竹瓦修。